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생물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인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쪽 부분, 여기 부분도 봐야 되겠고, 식물에서는 조직계가 특징이죠. 조직계. 근데 동물에서는 기관계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우리는 지금 동물에 대해서,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고, 근육 조직이 모여서 위라는 기관이 만들어지죠. 이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과 모여서 소화계, 기관계가 되고요. 그게 또 기관계, 순환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설명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모양과 기능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 다음에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리고 개체를 이룬다. 이런 것들을 순서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뭐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기관계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화계를 볼게요. 소화계.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죠. 식도를 지나가고 위를 거칩니다. 그리고 소장을 거치고요. 대장을 거칩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죠. 거기에서 이자, 쓸개, 간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계에서는 심장과 여러 가지 혈관들이, 호흡계에서는 코로 숨쉬고 기관으로 들어와서 기관지로 갈라지고요. 폐에 공기가 머물게 되죠. 배설계는 콩팥, 방광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계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줄만 알면 됩니다. 자, 영양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음은 탄수화물이 녹말, 엿당, 포도당, 이거에 다 탄수화물이라는 거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어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것이 영양소예요. 총 6가지입니다. 탄, 단지,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무기염류는 나트륨, 칼륨, 칼슘, 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밥에 들어있는 그 탄수화물이 바로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의 몸이 기능을 잘 하도록 조절해주는 녀석이 무기염류와 바이타민입니다. 무기염류는 둘 다 있네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몸의 기능도 조절하고,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 단백질, 지방은 구성을 해주고 물과 구성해주고, 바이타민은 기능을 조절하는데 무기염류만 2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엔 순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환. 몸속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순환입니다.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면서 심장에 말하는 거죠. 여기 심장.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방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심실이고, 내보내는 혈관이 동맥이죠. 그리고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을 판막이라고 했고요. 심장에서는 심방과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 A, B, C, D라고 해서 심장이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거를 심방,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심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종이를 여러분 가슴에 가져가야지만 좌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반대인 이쪽이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요 기역, 요게 정맥이 되는 거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우심실과 연결된 요 디귿, 이게 동맥이죠. 좌심방이랑 연결된 리을 들어오는 정맥이고, 좌심실이랑 연결된 여기 니은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동맥입니다. 동맥이에요. 그리고 판막의 위치 보도록 할게요. 판막. 심방과 심실. 심실이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압력으로 안에 있는 피를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동맥으로 나가야겠죠? 근데 심방과 심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혈액이 심실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심실이 수축할 때 A에서 B,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나갈 수 있어서 이쪽에 판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동맥과 우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 우심실이 수축을 할 때는 당연히 얘가 열려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판막의 역할이 필요 없는데, 우심실이 수축한 다음에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심방에 있는 혈액이 들어와야 돼요. 동맥으로 아까 나갔던 혈액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판막이 닫혀서 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들어오지 않게끔 판막이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방과 심실 사이, 심방과 심실, 심방과 심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가 판막으로 막아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몸 순환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 온 몸에 갔다가 세포들로부터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우심방을 거치고 B 우심실을 거친 다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정맥으로 들어온 피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산소이고 이산화탄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 폐로 가요. 폐를 거쳐서 산소가 많아지고 CO2가 작은 혈액이 되고요. 이 작은 혈액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산소가 많은 이 풍부한 피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고요. 좌심실에서 여기 니은으로 가는데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기역, A, B, 디귿, 리을, C, D, 니은,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지고 있겠네요. 온몸 순환과 폐순환. 자, 옆에서는 이제 혈관에 대한 건데,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니까는 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혈관벽이 두껍다. 이 동맥은 심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실의 강한 압력을 견뎌내야 돼서 혈관벽이 두껍고 딱딱하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거친 다음에는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 혈관이 있고요. 이 모세 혈관은 매우 얇은 벽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와의 물질 교환을 위해서 벽이 얇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에 들어오는 혈액. 동맥보다는 탄력이 적고 얇을 수밖에 없어요. 심장의 압력이 동맥에서는 느껴지지만 정맥에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탄력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심실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서 곳곳에 여기 판막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죠. 자, 동맥을 통해서 강한 압력을 느끼는 곳은 이렇게 두꺼운 근육이 있고요.
자,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퍼지죠. 이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세포들이 있고 물질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기도 하고 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얇고 한 작은 구멍이 있는 그런 그 모세혈관의 특징이 되겠죠. 모세혈관을 거치면 영양소도 적고 산소도 적고 이산화탄소 많고 노폐물이 많은 정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심장으로 갈 수 있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하고요. 판막이 거꾸로 흐르지 않게 조절을 합니다. 자, 다음은 혈액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투명한 노랗고 투명한 혈장이고요. 그리고 불투명한 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구에는 세 가지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적혈구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붉기 때문에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혈장은 물이 주성분이에요. 물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들을 녹여서 물질 운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혈구는 가운데 오목판 원반 모형인 적혈구와 혈구 중 가장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으면서 혈액이 없고 응고 작용을 하는 혈소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균 작용, 혈액 응고, 산소 운반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계. 폐포의 표면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둘 간의 기체 교환을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기체 교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많은 폐포로 공기와 닿아 있는 표면적이 넓다. 공기가 닿아 있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지는 게 폐포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포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폐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서 폭신폭신하다. 폐포가 많아서 구멍이 많아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이 넓어서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고 같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 없습니다. 밑에 부분을 잘 보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 들숨일 때 공기가 들어오려면 안이 넓어야겠죠. 안이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숨, 얘는 날숨. 가로막이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가로막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평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야지만 내부의 흉곽이 커집니다. 흉곽이 커져요. 흉곽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폐의 부피도 커져요.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서 대기압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폐포로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다음은 날숨. 들숨에 다 반대겠네요. 갈비뼈가 올라갔었는데 이번 내려가고 가로막이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안에 있는 공간이 매우 적게 되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는 감소, 폐의 부피도 같이 감소, 폐 내부의 압력이 들어오려면 대기압이 커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잘못했었네요. 밖으로 내보내려면 폐 내부의 압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폐포로 공기가 계속 거꾸로 하고 있네요. 다시 할게요. 아까 맞았었는데 폐의 부피가 커지면 부피가 커졌으니까 압력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기압이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고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기압의 바깥에서부터 폐 내부에 그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요. 날숨은 그와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고 했고요.
폐 내부의 압력이 높아야지만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네. 자, 모형과 비교해 볼 텐데 여기 모형이 있죠. 이 Y자관 또는 빨대는 기관 또는 기관지를 의미하고요. 플라스틱 통, 여기 막고 있는 이 플라스틱 통은 갈비뼈를 말하고 있고, 작은 풍선이 뭐냐면 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고구막을 당겼다 내렸다 하는 것은 가로막이죠. 자, 이번엔 기체 교환. 폐포, 모세혈관, 세포인데 세포들한테는 산소를 줘야겠죠. 세포는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보내겠고, 모세혈관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보내야 되고,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모세혈관에 보내줘야 되는 걸. 다시요. 영양소가 아니죠. 산소를 많이 갖고 모세혈관이 또 세포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설계예요. 여기 하나의 문장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발생한대요. 암모니아는 유일하게 CHON이라고 해서 질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단백질이 CON, 이렇게 질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인 NH3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독성이 약한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누가 하냐? 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성이 약한 요소,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바뀌었는데요. 요소가 독성이 약하더라도 오래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몸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소를 콩팥에 보내지고요. 혈액 속에 있는 요소가 콩팥에서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콩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등 쪽 좌우에 한 개씩 있고요. 콩팥의 구성은 콩팥, 속질, 콩팥, 겉질, 콩팥, 깔때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바깥에 있는 이가 겉질, 속에 있는 속질, 여기서 물질들이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곳이 여기가 콩팥 깔때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리고 콩팥이 양쪽 등 쪽에 있고요. 거기에 나와져 있는 오줌 성분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이게 되고요. 방광에 모이는 게 오줌이 차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A는 콩팥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줌을 만드는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콩팥 겉질과 속질, 여기 이렇게 네프론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존재를 하고, 네프론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은 오줌 생성의 세 가지 단계, 여과, 제흡수, 분비를 보도록 할게요.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물질만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물질이 뭐냐?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작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과를 하는 곳이고, 재흡수는 뭐냐? 몸에 필요하니까 흡수를 하겠죠.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세뇨관에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아까 여과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요 물질들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물, 포도당, 아미노산이에요. 이것들을 재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분비는 뭐냐?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 충분히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혈관에 있는 남아있는 성분을 세뇨관,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과 산뇨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비입니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소가 있겠죠. 자, 이번엔 17번 세포호흡. 세포호흡. 그 앞에서 배운 호흡이랑 세포호흡은 다릅니다. 앞에서는 호흡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세포호흡은 주된 목적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뭘로 만드냐? 포도당과 산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키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느린 연소고요.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물질로는 물,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을 합니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대신에 노폐물들이 몇 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육이 일을 많이 하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세포호흡이 어떻게 되냐? 네, 빨라지게 됩니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근육을 움직이게 하려면 세포호흡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심장박동,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는 심장박동과 호흡, 외부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호흡이 같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운동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장박동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호흡도 헥거리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많은 혈액을 온몸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그 혈액 안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요. 또 산소가 혈액 속에 많이 녹아들려면, 적혈구를 통해서 많이 녹아들려면 외부 산소를 끌어들여야겠죠. 그때 이제 호흡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격렬한 운동일 때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리고 세포호흡이 더 활발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들을 보면 볼 수 있겠죠.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고 물과 CO2가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에너지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우리 그 기관계에 서로 도와주는 역할, 상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종 목표는 조직세포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결합을 하고요. 결합해서 남은 것들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산소와 영양소는 어디서 왔냐? 산소는 호흡계에서,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얻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노폐물 발생한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호흡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에서는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 순환계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순물질과 혼합물을 보도록 할게요. 순물질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구리선, 다이아몬드, 에탄올, 염화나트륨, 이러한 얘들이 있고요. 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순물질은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탄산음료, 소금물, 암석, 주스, 모래, 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다음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순물질 또는 순물질과 화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보통 이렇게 쓰죠. 밀도는 질량분의 부피 이렇게 쓰죠. 거꾸로 썼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질량의 단위인 그램과 많이 쓰이는 센티미터 세제곱을 하면은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밀도의 단위가. 다음은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똑같은 질량,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질량과 부피는 특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로 만들어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물질마다 밀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릅니다. 그리고 혼합물인 경우에는 섞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달걀을 그냥 물에 넣으면 많이 잠길 텐데 소금을 점점 많이 녹이다 보면은 밀도가 커져서 달걀이 어느 정도 다시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섞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나물은. 자, 이번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의 정의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녹는다는 거예요. 용매의 용질이 녹아. 그래서 용매의 용질이 녹아서 용액이 되는 건데요. 그러한 용액에는 최대로 다 녹아있는 포화 용액이 있고 그렇지 못한 용액이 있습니다. 최대로 녹았는지 최대로 안 녹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포화 용액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용액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면 0도씨 물에는 요만큼 녹을 수 있고 10도씨 물에는 10도씨 여기 물이니까 물에는 요만큼 20도씨에서는 20g 25도씨에서는 뭐 30g에서는 30도에서는 40g이 녹을 수 있는 걸 말하네요. 그래서 그런 걸 점들을 다 이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이러한 곡선을 얻을 수 있었고 각 온도에 따른 용해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용해도 곡선이 있을 때 용해도 곡선 위에 있으면 이 점들은 모두 다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용해도 자체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포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모두 다 포화 용액을 말하고요. 전보다 밑에 있는 부분, 자 여기 B를 먼저 대표적으로 볼게요. 30도씨에서에는 물 100g에 40g이 녹을 수 있는 A의 포화용 상태를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B는 30도씨라는 건 A와 동일한데 B 용액은 20g에만 녹아있는 용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최대로 녹은 상태야? 안 녹은 상태야? 녹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B는 불포화용액, A를 포화용액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B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바꿀 수 없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용액에다가 불포화니까 덜 녹았으니 A만큼이나 20g을 플러스해서 더 녹여주면은 포화용액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g을 넣어주는 용질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포화용액을 만드는 건 또 하나의 방법. 위로 올라갔으면 가로로 넘어갈 수 있겠죠. C 상태는 20도씨에 20g이 녹아있는 상태고 B는
30도씨에 20g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용질이 20g 들어있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온도만 30도에서 20도씨로 낮추면 C 상태로 올 수 있고, C 상태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바꾸는 방법은 온도를 용질의 양을 늘리는 거와 온도를 낮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불포화, 포화. 디귿은 과포화가 아닙니다. 디귿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7도라고 할게요. 17도의 이 물에는 20g이 다 녹을 수 없어요. 여기를 뭐 한 15g이라고 할까요? 17도씨에서 물에는 15g만 녹을 수 있어. 근데 D용액은 지금 20을 넣은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는 D용액의 상태는 어떤 거냐? 17도씨이고 물 100g에 15g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25g은 녹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D용액에 있던 20g에서 15g이 녹았으니 나머지 5g은 여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5g, 15g 더하면 20g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과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과포화 상태가 아니고 녹지 않는 상태, 녹지 않는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용해도 곡선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질산나트륨부터 해서 염화나트륨까지 여러 그래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질산칼륨처럼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녀석도 있고요. 염화나트륨처럼 온도와 상관없이 거의 용해도가 일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 물질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의 용해도를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압이 높고 탄산음료 먹을 때 뚜껑을 닫아야겠죠? 그게 기압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기온이 낮을수록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어서 먹죠. 왜냐하면 탄산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탄산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탄산음료의 안쪽에 있는 탄산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 물 밖으로 나와서 청량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용해도가 크다는 것은 기체가 많이 녹아서 기포가 적다는 거예요. 기포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기체들이 모여있다는 것이고, 모여있다는 것은 녹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포는 용해도와 반대입니다. 다음은 용해도가 작다. 별로 안 녹는데 기체가 많이 녹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기체가 기포를 뽀글뽀글 하면서 점점 밖으로 나와버리겠죠? 더 이상 못 녹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얼음물 그냥 상온된 15도, 상온이 15도라고 하거든요. 15도씨의 물, 50도씨의 물이 있습니다. 기포를 볼 텐데 얼음물이니까는 용해도가 크겠죠. 50도씨 물이니까는 용해도가 작겠죠. 그 다음에 기온을 압력을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가 큰 A, B 중에서 마개를 막은 B가 훨씬 더 크고, 50도씨의 물 용해도가 작은 상태지만 E와 F에서 마개를 넣은 F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용해도가 큽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중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하면 용해도가 큰 상태에서도 마개가 막혀있는 B가 가장 크고, 제일 작은 상태는 50도씨의 물에서 용해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뚜껑을 열고 있는 E가 가장 기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순물질이면 녹는 점, 어는 점이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뭐 물이 0도씨에서 녹는다, 물이 0도씨에서 언다. 0도씨라는 게 공통적이죠. 녹는 점, 어는 점이 같다. 자, 두 번째는 신물질이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다르대. 한 물질 내에서는 변화가 없대요. 물론 고등학교로 가면은 압력과도 연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순물질이면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물질마다 다르대요. 물질마다 다르다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합물이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니은 그래프는 수평을 이루고 있고 일정한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있고요. 기역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역은 수평한 구간이 생기고요. 니은은 수평한 구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함을 가지고 있는 니은과 여기에 니은이 순물질이고요. 여기서는 기역이 순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니은은 점점 일정하지 않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혼합물이 되겠죠. 반대로 여기서도 올라가는데 수평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그래서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통해서 일정하게 수평의 구간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혼합물을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 시험이 뭐 8, 90%를 여기서 다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